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을 배우고 있고 앞 시간까지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신청 이렇게 하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러면 또 4개로 나누어요. 하나가 당사자 신청주이고 관공서 촉탁입니다. 촉탁. 등기관의 직권이에요.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면 4사람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당사자에서 나오는 게 단독신청이 있고 공동신청이 있다. 여러분들 단독신청, 공동신청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법학이니까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은 많이 들려봤죠. 그죠? 우리 국민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건 의무잖아요, 의무. 근데 우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의무자와 권리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등기를 접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등기가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를 구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하면은 공동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입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자 혼자 등기하면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이에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것은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공동 신청이죠.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 그러니까 의무자와 권리자를 찾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실체법이라는 거는 민법을 말합니다. 절차법이라는 것은 등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협력 의무를 지는 자. 그럼 등기법상, 이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가 소멸하는 자, 불이익을 보는 자. 자,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등기법, 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세요. 갑, 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이 약간 기초가 되면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유권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 집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 매매를 하면은 요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해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수인. 그럼 답을 내놓고 할게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매수인은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느냐라는 거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인데 갑이라면은 이 집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죠. 권리가 없어진다는 걸 권리를 소멸했다라면 그럼 이 사람을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죠. 되었다면 을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권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의무자,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을 의무자, 매수인을 권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 보면 여기를 보면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좀 전에 우리는 여기 이거를 배웠거든.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배우러 가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이 을에게 이 집을 전세 줄 수 있다. 여러분들 전세를 준다라는 걸 법률 용어로 전세권 설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이사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죠. 세입자 있죠.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을에게 전세를 주죠. 주는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그럼 을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기간 2년 동안 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면 갑은 이 집을 비워줘야지. 비워준다라는 말은 갑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은 이사 들어와서 살게 되죠. 전세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전세 기간 2년 동안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갑은 집을 비워줌으로써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졌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2년 동안 이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을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 을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세기간 2년이 끝났어요. 끝났다면은 이걸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운다는 말은 을은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집은 이제 갑에게 다시 돌아갔죠. 그러면 갑은 이 집을 다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를 하면 을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니까 을이 의무자가 되고 집은 다시 갑으로 돌아갔으니까 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에 의무자 권리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전세금을 정해갈 수도 있고 감해갈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자, 봅니다. 이 집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갑을
전세권 설정자, 을을 전세권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할 때 갑은 의무자고 을은 권리자죠. 그래서 1번에 전세금이 1억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전세금 1억이 2억으로 정해갈 수 있고 아니면 5천으로 감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정해갈 때 의무자가 누구, 감해갈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1억이잖아요. 1억인데 2억으로 올려받았거든. 그럼 집주인이 의무자가 되고 세입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받았죠. 그러면 과거의 등기부는 1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을 올려받았으니까 2억이 되었죠.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줬죠. 그러면 세입자가 준 돈은 2억인데 등기부는 1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세입자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는 답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정액하고 감액은 반대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단독 신청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자 보세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거든. 그러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하면 공동입니다. 둘 중에 혼자 등기하면 단독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할 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럼 을은 있잖아요. 을은 매매 대금이 넘어가죠.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이 을이 있죠. 을이 10년 동안 전세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을이 혼자 등기소에 뛰어와서 등기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이라는 을이 혼자 와서.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신이 진짜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다면 갑을 데려오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데려오라는 거는 의무자를 데려오라. 둘이 같이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을이 혼자 왔다면 이 사람을 데려오라. 그게 공동신청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만약 을이 마치 가상의 인물을 띄워서 갑인 것처럼 사기칠 수 있잖아요.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같이 등기하면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말할 때는 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법률 용어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공동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와 함께 등기하는 게 공동입니다. 그런데 의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편부, 편모,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고 두 분이 다 안 계실 수도 있고 두 분이 다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자가 없는 등기의 가장 전형 등기는 상속 등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자, 갑하고 어른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이 상속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상속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말 자체 속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그 말은 의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 혼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신청하는 이유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부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신청을 하는데 사기가 예방된다면 의무자가 없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독 신청하는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죠. 상대방은 없어요. 출생신고할 때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내가 상속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수용이 있죠. 이 수용은 여러분들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민법 제 186조고, 자, 하나가 민법 제 187조입니다. 그러면 이 민법 제 186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 187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률의 규정입니다. 규정.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법률행위가 뭐냐, 법률의 규정이 뭐냐, 이거는 민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법은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한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1월 2일이 있고 2월 1일이 있어요. 그러면 1월 2일 날 아기가 출생을 했어요. 2월 1일 날 출생 신고를 했어요.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생 신고해야 사람이냐? 태어나면 사람이냐?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이에요. 그 말은 출생 신고 안 해도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1월 2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는 결혼식만 하면 부부가 되느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느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하느냐, 이게 나중에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럼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수용합니다. 수용. 그러면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 안 해도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소유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이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용의 개시일 날 이미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없는 상태였고 이 사람은 이미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용 이렇게 나오죠. 이게 187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는 여러분들 가장 쉬운 말하면 개명입니다. 개명. 개명했을 때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없습니다. 또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이익 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여기에 표제부 이렇게 나왔죠.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많은 등기를 접하게 될 때 이게 전부 다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를 구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있어. 그게 뭔데?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납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신청입니다. 계약이 아니라는 말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부에 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는 거거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하는 거거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하거든. 자, 답입니다.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거든. 그럼 지분이 변하죠. 지목이 변하죠. 그거는 제가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는 허가의 관계이지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면적이 변한다는 것은 분할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할 합병하기 위해서 구청에 가서 분할 합병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허가의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론 표제부는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표제부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을구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거든. 소유권 이외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을구에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을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을구. 여러분들 전세는 계약입니다.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죠. 은행하고 나하고 계약 맺고 하는 거예요. 을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표제부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을구는 전부 다 공동신청이고 이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갑구가 있죠. 갑구는 세모예요. 그 세모라는 말은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는 계약이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토지 수용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 이거는 내공이 쌓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가 뭔지, 저당이 뭔지, 소유권이 뭔지 이런 거를 자꾸 배워가면서 터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부동산자 딱 들어가면 표제부에 합니다. 그럼 이제 답입니다. 이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멸실자가 나오면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가 없어졌다. 이 권리가 없어졌다는 등기가 말소 등기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다. 전세권을 지우는 거죠. 은행에 돈 1억을 빌렸는데 돈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럼 저당권을 지워야 되겠죠. 이게 말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고 권리가 없어졌을 때는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멸실자가 나오면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권리자, 말소자라는 말이 나오면 저거는 권리관계, 갑구, 을구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여러분들 항상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3자에 관한 등기인데 여러분들 이 글자를 한번 딱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내놨죠.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법인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인 아닌. 그러니까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 이 말. 그러면 법인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냥 단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이 있겠죠. 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각종의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종중이 되면 종중. 여기 종중 이래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다. 어성김씨 종친회가 종친회 회관이 있는 거예요. 그 회관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을 해서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보세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자, 이렇게 봅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저는 이 첫째 시간이니까 이 용어를 씁니다 했었는데, 이 용어를 줄인 글자가 그냥 비법인이지. 법인이 아니니까 비법인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연인입니다. 법인입니다. 비법인입니다. 그러면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두 개, 즉 법인이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냐를 구별할 수를 아느냐 모르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거든. 대체적으로 이 두 개는 반대가 됩니다. 반대. 그러나 공통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공통점입니다.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명의인은 소유자라는 겁니다. 소유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있고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는 거냐, 이재용 회장한테 있는 거냐? 소유자는 법인이 소유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명인입니다. 법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다면 종친회가 소유자냐, 종친회 회장이 소유자냐? 종친회가 소유자입니다. 회장은, 대표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비법인이 명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죠. 그럼 이것도 또 조심해야 돼요. 종친회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거냐, 회장이 매도하는 거냐? 종친회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회장이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비법인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 오는 사람이 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요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러면 오늘 용어가 되어야 돼요. 아, 출제윤이 명인을 묻는지,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지, 신청인을 묻는지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글자를 볼게요. 포괄성계라는 말이 있고 포괄성계인이라는 말.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얻는 이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용어 하나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포괄성계가 무엇이고 포괄성계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괄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상속입니다. 상속. 그럼 포괄성계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상속, 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속인이. 그러면 이 두 글자의 차이다, 이 말. 그러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가 자식에게 등기가 넘어가는 게 그냥 상속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상속인은 뭐냐 이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요거를 다른 각도로서 먼저 하나 다시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포괄성계가 있어요. 상속입니다. 포괄성계인이 있어요. 상속인입니다. 자, 보세요. 상속을 먼저 해볼게요. 갑을입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그럼 이렇게 넘어가지. 이게 상속 등기다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상속입니다. 자, 그런데 상속인은 뭐냐 이러면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해요.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대신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이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상속 등기를 하고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넘어갑니다. 상속 등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는 자 조심해서 보세요. 등기 신청은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죠. 근데 등기를 신청해 온 건 갑이 아니고 누구라고 봤어요? 병이 맞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한다. 이걸 포괄승계인이 한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도 이게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병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에요. 의무자입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한 거예요. 그럼 을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병을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무자 채권자는 있죠. 그냥 돈 빌려준 것도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을은 매도인입니다. 병은 매수인입니다. 그럼 을은 매매 대금을 받았겠죠. 그럼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예요.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돈만 생각 안 하고 범위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준입니다.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야.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야.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다. 병이. 그래서 병을 채권자죠.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은 어디에서 나왔냐 할 때 자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으며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럼 여기서 용어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무엇이고 등기 완료 통지가 무엇이 용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등기필 정보고 여기는 등기 완료 통지고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 용어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볼게요. 등기부상에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왔죠. 이 사람에게 넘어왔잖아.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은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등기 신청은 병의인 겁니다. 병의. 그러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줘요. 안 주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에 지문으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가면 있잖아요. 그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생겼고, 등기반려 통지가 어떻게 생겼고, 이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용어, 자, 포괄성계가 무엇이고, 포괄성계인이 무엇이냐, 등기필 정보가 무엇이고, 등기완료 통지가 무엇이냐, 이런 용어 선택이 배워가는 과정이 입문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정보예요. 여러분들 등기 신청 정보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신청서인데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용어 선택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어요. 이 용어 선택이 돼야 돼요. 하나는 신청 정보, 하나는 첨부 정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청 정보는 그냥 신청서예요. 신청서. 그럼 나머지는 첨부 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서류가 10개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개 중에 신청서가 하나 있겠지. 그럼 나머지 9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9개는 전부 다 첨부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100개의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중에 신청서 1장 있고 나머지 99장, 나머지는 전부 다 첨부 정보, 신청서에 첨부시킨 서류, 신청서에 첨부시킨 서류, 이게 첨부 정보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놨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죠.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 소유권 신청서 앞면. 요 밑에 거를 보면은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뒷면입니다. 뒷면. 그래서 우리가 종이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그러면 좀 전에 봤을 때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뒷면이에요. 뒷면. 그러면 이제 앞면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150제곱미터 주택을 사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목조기와 단층주택을 사고 파는데,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신청 정보의 내용, 대장은 첨부 정보. 그럼 두 번째, 거래 금액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1억이다. 1억. 그럼 여기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사고 판다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 신고, 필정.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거래 신고. 그럼 거래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신고 필정을 줘요. 신고 필정. 그게 거래 신고 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두 개를 이래 보면 9월 27일 날 뭐 했다? 매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볼게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나옵니까? 매매. 원인 일자는 2023년 9월 27일 이러면 여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나오죠. 이게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성명 이렇게 나왔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소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신청정보의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에 썼던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매도인 있죠? 이해송이죠? 저 매수인입니다. 이해송이죠?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소가 있죠?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오면은 이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럼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시켜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게 주민등록 등초본이에요. 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용도가 다양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만 나눠놓고 본다면은 대장이 있다, 거래신고 필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첨부 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장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도장이 인감 도장이거든. 그럼 이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용어 정의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 이 밖에 있는 거는 첨부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면이에요. 앞면. 자, 그러면 이제 뒷면으로 가볼게요. 뒷면으로 가보면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각종의 세금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세금 납부해야 되죠.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했다면 전부 다 영수증 첨부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가 나오죠. 이 등기필 정보에 일련 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등기필 정보거든. 요거는 비밀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뒤에서 배우는 별도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은 통과를 시키고 이제 밑에 거를 잠깐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자, 보세요. 2023년 10월 5일이죠. 이게 신청 연월일이라는 건 아시겠죠? 신청인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방법원 등기과 기준 이래 나오죠. 그럼 이걸 문자로 하면 이거를 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일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관할등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청연월일, 신청인, 대리인, 관할등기소 표시.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출제인이 물을 때 신청 정보를 묻는지 첨부 정보를 묻는지 구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신청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신청 정보, 이 밖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 거는 첨부 정보.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엄청 많이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정리를 딱 했을 때 아까 부동산 표시를 기록을 한다. 이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입니다. 당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록한다. 등기상,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 매매, 일자 3월 1일. 그 다음에
지분이 있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도 매매가 됩니다. 2분의 1 매매, 4분의 1 매매가 돼요. 그걸 기록한.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인, 신청연월일, 마지막에 관할 등기소 표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시법에서 가장 힘든 등기필 정보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고생을 했습니다.